박희원 교수님은 현재 강원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강원도 재활병원장, 강원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각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원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발달장애 의학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맡게 되었는데, 먼저 이 발달장애 개념과 진단 그리고 의학적 평가의 목적, 평가 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의학적 평가를 전부 다루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왜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의학적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지 이런 전후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지원 법률에 의해서 정의된 발달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15개 장애 종류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법률적인 정의는 조금 협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종래 이제 의료 현장이나 소아재활 현장에서 받아들이던 발달장애 개념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고, 미국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보듯이 원칙적으로는 이 생애 전반에 지속되는 모든 지적 신체적 장애를 전부 포괄하는 그런 발달 과정의 이상을 이 본래적 의미의 발달 장애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인지 정신적인지 신체적인지 혹은 감각기관 장애인지 가릴 필요는 없고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생애 초기에 발생해서 계속 생애 전반기에 영향을 주는 발달성 장애를 발달 장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장에서 이제 이 진료를 하다 보면 그래서 뇌병변 장애나 이런 지체 장애 같은 이런 다영역 발달 장애 환자를 이제 임상에서 보게 되는데, 그분들 부모님께서는 이제 발달 장애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좀 혼란을 느끼시거나 심지어는 이제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좀 있는 편이고, 저는 그래도 이 발달장애 어떤 본래적 의미에 입각해서 이 운동 발달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의학적 평가 개념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 진단은 또래 평균의 발달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가 결국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DSM-5에서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이 IQ 지수가 65에서 75 미만이면서 ADL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운동 장애나 이제 언어 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도 대부분은 해당 발달 영역에서 적절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표준 편차 미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로 보통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발달 영역들에서 지연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발달장애 범주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발달 영역의 구분은 사실 영유아의 연령이나 주로 사용하는 검사 도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 소아재활 의사들은 주로 이제 3세 미만의 아동들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근육, 소근육, 인지, 표현, 수용, 사회성 등 주로 6가지 구분을 좀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거기에 맞는 발달 평가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 2세나 30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적응 행동 혹은 뭐 자조 기능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독립적 문제 해결 능력을 추가로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7가지가 되고, 대근육, 소근육을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12개월 이전에는 이 대근육, 소근육 구분을 해서 뇌성마비나 신경근육 질환 혹은 다른 척수변변 등을 적절하게 감별하는 데 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진단은 다른 의학적 진단과는 좀 틀리게 적절한 골드 스탠다드가 좀 많이 부재한 상태고, 특히 결정적인 진단 표지자, 소위 말하는 바이오마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해당 사항을 이제 딱 한 번에 이제 캐치해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로 이제 면담이나 평가 그리고 기능적 평가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고, 영상의학적 검사나 임상병리 검사 등 혈액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진단 이후에 적절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처음 초기 진단에는 장애 연속체라고 해서 하나의 발달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반된 발달 이상을 발견을 하고, 연령에 따라서 발달에 따라서 장애 수준이 변화하고 그 범주가 변화하는 것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 원인 진단은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을 대처하게 되고 부모님께서 2세, 3세, 둘째나 셋째를 가질 때 가족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어떤 검사나 불필요한 별 의미가 없는 치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데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약 50%의 발달장애 케이스에서 원인 진단이 현재까지 이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많은 센터에서는 이 최대 50%까지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이 자세하게 면담을 통해서 병력을 파악하고 신체 검진을 이제 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면담을 잘 하고 관찰만 잘 해도 한 10분의 1에서 한 10분의 2, 10에서 20% 정도의 발달장애 환아들의 원인을 적절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발달장애 진단이 이제 생기면 그 진단을 이제 다 별도로 확진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MRI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특이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해야 되는 병력들은 굉장히 그 종류가 광범위하고 이제 많은데 주로 이제 제일 먼저 면담에서 이제 요청하게 되는 거는 이 출산할 때 어땠어요? 임신 및 출산 관계 병력을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임신하시기 전부터 쭉 출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는지, 복용 약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임신 중에 감염이나 외상 혹은 다른 내과적 문제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으신 적은 없는지, 태아 탄전 검사가 이제 활성화되었는데 그 검사 과정에서 어떤 이상 징후를 들으시거나 뭐가 좀 의심이 된다 들으신 단서가 있는지, 그리고 술, 담배나 의약품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약물 복용력이 있는지, 그리고 분만 준비나 진행 과정에서 태아나 신생아에 생겼던 어떤 일체의 어떤 안 좋은 이벤트들 등등을 전부 확인해야 됩니다. 출산 이후의 질병력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각종 일상적으로 이제 병원 치료하게 되는 그런 질환들 이외에 특별히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거나 1,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주된 발달 장애와 관련된 경력, 치료를 받거나 다른 기관에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으셨던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나 들으신 내용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질병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한 번 성취된 발달 지표가 다시 상실되는 퇴행 양상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언어 기능이나 사회성 기능이 소폭 퇴행되는 경우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꾸준한 퇴행을 보이는 발달 장애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장기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대사이상 질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가족력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이르는 3대에 걸친 상세한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전증이나 지능 저하 혹은 이제 정신질환 등의 이제 병력을 우선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다른 내과적 문제 질환도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거나 반복적인 자연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했던 경력이 있으시거나 근친 결혼이나 외국인과 결혼하신 경우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한데 주 양육자분이 자주 바뀌었다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거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TV나 비디오,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에 대한 노출 시간은 또 언어장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응 발달의 경우에는 이 표준화된 발달 검사에서 이제 누락되기 쉬운 구체적인 이제 행동 양상이나 행동 문제 등등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제일 흔한 것들은 이제 배변 훈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 선생님들과 잘 지내는지, 자폐 의심 증상이 있는지, 식이 행동 문제, 수면 장애가 있는지 등등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병력 파악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체 검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사가 이제 아동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이제 형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이제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눈, 코, 입뿐만이 아니라 몸통 그리고 생식기, 항문에 이르기까지 옷을 벗긴 상태에서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머리와 안면의 이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제일
이 안면 혈관종이 상당히 특징적인 스터즈웨버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스터즈웨버 증후군에서는 한쪽 안면에 국한된 이 포도주색 혈관종과 그리고 뇌전증, 그리고 반대편 상아지 위약이 같이 특징적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나 이제 문제가 있는 환아가 이런 얼굴 형태를 혹시 보이고 있다면 바로 특정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특이적으로 이 얼굴 형태가 잘 알려져 있는 이 질환인데요. 이 21번 삼염색체성 질환, 소위 말하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쌍꺼풀이 굉장히 진하고 아래 눈꺼풀이 두텁고 끝이 눈꼬리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간 작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거기다 콧대가 조금 낮아서 얼굴의 입체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이제 특징적인 얼굴 소견이기 때문에 아주 이 전형적인 얼굴 형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환으로는 이제 취약 X 증후군이라는 이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X염색체 부분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 질환이고, 남성에서 이제 많이 관찰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남성인데요. 이 정신지체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 질환에 적지 않은 이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스크리닝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길쭉하게 생긴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양쪽 귀가 상당히 이제 돌출되어서 크게 나타나는 얼굴 형태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 취약 X 증후군을 이제 시사해주는 이제 단서가 이제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 형태만으로 이제 또 의심할 수 있는 발달 장애 동반 질환 중에 이 크루존 증후군이라는 이런 이 질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징적인 이 안구 돌출과 그리고 이제 두 개 기형이 동반되는 질환인데, 이 영아기에 머리뼈가 이제 조기 유합이라고 그래서 이 쉽게 자라지 않는 이 좌우 둘레가 이제 커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 뇌가 이제 발달하면서 머리뼈가 위로 이제 솟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강내 용적이 이제 부족해지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눈 안구에도 압력을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돌출이 되게 되는 특이적인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뇌 용적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 이상이나 지적 장애 등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형태만으로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이제 안면 모양을 이제 나타내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희귀한 질환인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눈매가 양쪽으로 쭉 퍼져 있고 조금 끄트머리가 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것 같은, 화장을 한 것 같은 그런 이 눈매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제 일본의 전통 연극인 가부키에서 이제 배우가 화장을 하는 그런 눈 화장을 하는 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질환인데, 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 의해서 최초로 이 원인 유전자가 규명된 그런 잘 알려진 질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특이적인 그런 소견이라기보다는 지적장애 전반에 걸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비특이적인 그런 얼굴 형태인데요. 낮은 콧불이 콧등, 그리고 입술이 길고 인중이 위아래로 길고 굉장히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중 주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거나 굉장히 낮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윗입술의 두께는 굉장히 얇아져 있죠. 아랫입술이 두껍고 인중에 비해서 윗입술의 두께가 작다. 이런 얼굴 형태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장애 하나에서 상당히 흔하게 관찰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 질환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적장애가 의심이 될 때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얼굴 형태뿐만이 아니라 눈이나 입, 코와 같은 부속기에 대해서도 관찰을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지적 장애가 동반된 환아 중에 이렇게 안구에 각막에 이제 뿌옇게 뭐가 이제 끼어가지고 마치 어른들 백내장 걸린 분들처럼 이 눈에 이제 뿌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사이상 질환이라고 해서 이 대사이상 물질이 이제 몸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그런 발달 질환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가 있고, 이 해당 사진에서 보시는 이 두꺼운 혀 그리고 얼굴 형태 이런 것들은 일형 뮤코 다당증, 이제 헐러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제 희귀 질환에서 이제 보이는 형태인데,
이런 대사 축적 이상 질환에서 생기는 발달 장애는 그래서 이 시력에 크게 문제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시각 검사 혹은 안저 검사를 통해서 대사 이상 축적의 그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 쪽의 이제 병변인데요. 해당되는 이제 피부 결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섬유종증이나 결절성 경화증 등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커피색 반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짙은 형태의 갈색의 반점들이 피부에 이제 부풀어 있는 경우, 정상 환아들에서도 사실 흔하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나 개수가 한 대여섯 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적 장애가 이제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이적 진단을 위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근골격계에 대한 이제 진찰을 해야 되는데, 팔다리 쪽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척추에 어떤 변형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가벼운 척추 측만증은 발달 이상 환아에서 굉장히 흔하고, 특히 운동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성인기가 돼서는 이제 소폭의 척추 측망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굉장히 영아기에서부터 급속하게 진행되는 척추 변형의 경우에는 이 골격근의 형성을 방해하는 어떤 증후군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요.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에서 이제 흔하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이런 가슴의 흉곽의 변형, 흉곽이 너무 움푹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같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변형이 있을 때 꼭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이 관절의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관절이 지나치게 유연한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고, 해당 경우에는 척추 변형 이외에도 여러 말단 관절 부위의 변형이 앞으로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나 얼굴에서 비대칭이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단 비대칭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이고, 주로 이제 다리 양쪽 하지에서 크게 길이나 두께 차이가 관찰이 되는 경우가 지적 장애에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이적인 발달 장애 원인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학적 검진 이외에도 각종 기능적 평가를 해야 되고요. 뭐 뇌신경의 기능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의 건반사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신경학적 검사 이제 필수적이고, 출생 시에 있었다가 없어진 어떤 심전기항이나 뭐 내부장기 기형에 대한 정보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변 발작 기왕력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파 검사를 시행해서 해당 소견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러한 이상 소견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표현형의 이상들을 모아서 자세히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의심되는 질환을 검색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발달장애 임상 경험이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표현형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보이는데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적절한 표현형의 정의와 용어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병력 청취 진찰로도 특정 원인 질환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임상 소견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검사들을 많이 쭈루룩 진행을 해볼 것을 이제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캐나다 소아과학회에서 이 전반적 발달 지원 이 지적 장애에 대한 평가 지침인데요. 이 자세한 병력 청취나 신체 검진으로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크로모조멀 마이크로어레이라고 해서 유전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프레자일 X 신드롬, 취약 X 증후군에 대한 특이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발달 이상 대사 이상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생화학 검사, 그리고 뇌 신경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뇌 자기공명 영상, 그리고 여아에서 굉장히 흔한 퇴행성 발달 질환인 레트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한 MECP2 유전자 검사를 쭈루룩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고요. 한국에서는 2016년에 제안된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로 제안한 프로토콜에서 청력 시력 검사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 대사 생화학 검사, MRI 검사, 뇌파 검사 등을 시행해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 이상 질환 검사에 대해서는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몸의 영양 섭취나 분해, 노폐물 처리로 이어지는 그 신진 영양대사 과정의 이상으로 인한 질환들을 모두 한꺼번에 가리키는 말로써 한 700개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가 뇌병증으로 인한 발달 장애를 합병증으로 이제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일찍 발견하면은 완치가 되고 적어도 심하게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사 이상 질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질환들과 비교적 유병이 많이 생기는 발병이 많이 되는 흔한 대사 이상 질환들을 묶어서 정부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시에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개 정도의 발달 이상 선별 검사를 2021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서 모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는 거의 대부분은 검사가 되는데 대사 이상 질환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별되지 않는 대사 이상 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신생아 적인장증, 상아지에 힘이 없어서 굉장히 운동 발달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지속적이고 상당히 심각한 뇌전증, 그래서 간질 경련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임상 생화학 검사에서 대사성 산증이나 고암모니아 혈증, 락트산 혈증 등과 같은 이상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발달 대사 이상 질환을 의심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선별 검사를 진행할 것을 보통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신경 영상의학 검사인데요. 주로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가 허혈성 뇌손상이나 뇌출혈, 주산기 뇌손상 및 뇌형성 부전에 의한 뇌성마비의 확진 검사로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뇌성마비 진단은 아니지만 운동 발달 영역에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권고를 합니다. 피질 척수로라든지 기저핵 관련 영역의 손상 가능성이 이제 보고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가벼운 발달 지연이 있거나 운동 발달 이상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MRI를 찍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발달 장애 굉장히 심하거나 대두증, 소두증 혹은 안면의 기형이 동반된 경우, 다른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뇌 MRI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MRI 검사는 제일 정확한 영상의학 검사이긴 하지만 장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거나 마취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이라고 해서 뇌성마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MRI 영상 소견인데요. 이 가운데 하얗게 보시는 이 뇌실이라고 하는 부위에 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 차 있는데, 이 뇌실 주위에 좀 더 희끗희끗하게 좀 뭔가 무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희게 된 부분을 백질 연화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질 연화증이 심해서 이렇게 뻥 구멍이 뚫리고 뇌실까지 이제 옆에 확장을 하는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팔다리 쪽에 위압과 경직을 초래하기 때문에 뇌성마비의 경우라면은 이 원인적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나 시각 장애도 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운동 이상이 없고 뇌성마비가 아닌 발달 장애 하나를 MRI를 찍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이상이 있는 경우 중에 흔한 현상은 이 좌우 뇌반구를 이어주는 뇌량이라는 구조물이 이제 있는데, 이 뇌량이라는 구조물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부재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 뇌 뒤쪽에 후두부 쪽에 위치해야 되는 소뇌라는 구조물이 아예 결손이 돼서 이렇게 뻥 뚫린 하얗게 이제 물이 차 있는 형태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뇌 구조물의 이 광범위한 위축을 동반하는 경우는 댄디워커 증후군이라고 이제 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댄디워커 증후군에서는 아주 심한 직접 장애가 이제 동반이 되게 되고, 운동 기능의 이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어떤 결손이 아니라 이 뇌 전체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발달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큰 뇌 일항증이라고 해서 얼핏 보면은 이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뇌 피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뇌 주름이 상당히 단순화되고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인데, 통합뇌증이라고 해서 뇌 대부분의 구조물에 이상이 동반된 심각한 기형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영아기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아주 드문 경우에 12개월 이후에 생존해서 발달 장애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MRI 검사에서 뇌실의 압력 증가나 뇌척수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수두증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적절한 신경외과적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발달장애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특히 영아에서 머리 크기가 너무 크거나 운동 기능이 활발했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꼭 권유를 합니다. 영상 검사 이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학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는 이 발달 장애나 선천 질환 상당수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최근에 유전학 검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발달 장애 원인 진단률이 높아져서 50%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더 낮았는데 앞으로 점점 이제 검사 사례가 더 많아지고 유전자 이상과 질환과의 연관성이 이제 정리가 되면 앞으로 이 진단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환이 반드시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괜찮은데 해당 환아에서 뭔가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인 진단이 이 연관 유전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삶의 질이 극적으로 변화할 정도로 치료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의료계의 이제 숙제고요. 이 유전자 진단이 적절하게 돼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전학 검사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시행되는 검사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제일 기본적이고 간단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핵형 분석이라고 해서 염색체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이제 23쌍 염색체가 있는데 이거를 체세포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염색체를 쭉 늘어놓고 염색을 해서 이 현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접. 그래서 이 핵형 분석에서는 전체 23쌍 염색체의 숫자나 크기, 모양 등 큰 구조 이상이 없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 미소결실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수준의 유전자 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다운 증후군이나 최악 X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전체 발달 장애 한 3에서 한 4% 정도는 이 핵형 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형 분석의 문제점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 분자세포 유전학 검사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특정 유전자의 특이적인 탐색자를 사용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이 피시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시행되는 검사는 이 같은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프라더-윌리 증후군과 엔젤만 증후군에 대한 이 확진 검사를 이 피시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검사는 이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어레이는 특정 유전자가 나타나야 할 부위에서 크기가 약간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탐지할 수도 있고 유전자 크기가 일정하더라도 내용물의 변형이 있는지까지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프로브들을 이 사각형 칩 안에 2차원적으로 이제 모아서 배열해가지고 이 검사 칩을 제작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를 하면은 이 전체 유전자 레벨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쭉 한꺼번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는 염색체 검사에 비해서 훨씬 해상도가 높고 PC 검사에 비해서는 유전자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쪽의 검사 이 장점을 모두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차세대 검사 방법이 요새 많이 좀 대두가 되는데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검사가 최근에 연구용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검사 대상 개인이 가진 전체 유전자를 전부 다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20세기 말에 이제 했던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이런 과학 사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는 개인의 한 사람의 유전자를 전체 조사하는데 거의 한 10년이 넘게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며칠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거의 한 $1,000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어서
이런 거대했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의료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NGS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전체 유전자를 모두 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이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는 그런 패널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NGS 검사는 이 PC 검사를 능가하는 해상도와 핵형 분석에 맞먹는 전체 커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유전자 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NGS 검사를 할 때는 보통 이 트리오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양쪽 부모님과 이 아동, 발달장애 환아 본인 3명의 유전자를 같이 서열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이렇게 하면은 환아에서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찾고 그 유전자가 부모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돌연변이로 생긴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트리오 분석법이 도입됨으로써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지적장애 사례들의 최대 60%까지 연관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연관 유전자가 여러 개가 발견되는 경우에 그 임상적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연관 유전자의 임상적 표현형이 이 환아의 상태와 일치하거나 비슷한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연관성이 높고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정말 수백 개 이상의 이 해당 유전자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의미 해석이 어려운 유전자 변이들이 유전학 검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질병은 이 단일 유전자의 문제로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의 어려움이 굉장히 따릅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 질병이 그 유전자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는 지금 발달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 번에 한해서 이 보험 급여가 이루어져서 이제 저렴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차세대 유전자 서열 분석 검사 NGS 검사는 아직 연구용이 아닌 진단용으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체 유전체가 아닌 일부 질환 관련 유전자만을 분석하는 NGS 패널 검사는 2019년부터 비급여로 일부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마이크로어레이와 비교해서 과연 유용성이 뚜렷한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NGS 검사, 패널 검사를 이용해서 신생아 대상으로 아직 발달 장애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신생아 대상으로 선별 검사 목적으로 이제 판촉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나 유용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강의를 이제 요약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발달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자세한 면담과 신체 검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발달장애 환아의 부모님께서 자세한 이야기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신경영상의학적 검사와 유전학적 검사 발전으로 발달장애 원인 진단이 점점